오씨. 자, 유전에서 다른 거 다 날리고 세포 분열만 남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 쪽에서 신경 써둬야 될 유형이 세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시험지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딱 요 세 개의 유형일 텐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숫자표 형태의 문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거기서 변형이 되는 표에 숫자 대신에 그냥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동그라미 X만 표시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이거보다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유추하기가 좀 더 쉽게 되어 있지만 OX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 근데 그거는 요거를 잡으면 잘 잡히는 문제니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핵형 분석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예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거는 문제 푸는 그것도 툴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건 그때 그냥 딱 외워서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미리 연습해봤자 그냥 까먹을 확률이 되게 높은 애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해놔야 그때 가서도 까먹고 다시 하더라도 얘가 이제 훨씬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해놓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 표부터 쭉 옮겨 그려놓으면 20, 20, 4, 2, 2, 0, 1, 1. 자, 우리 문제에서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 문제 풀기 전에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빨리 정리해놓고 갑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그 세포 시기, 세포 주기를 보면요. G1기, 그 다음이 사실상 M1기라고 보시면 돼요. G2기랑 M1기. 원래 G2기와 M1기는 염색사로 존재하느냐 염색체로 존재하느냐의 차이 빼고는 실제로 유전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두긴 하는데 보통 문제는 다 M1기 기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M2기 생식세포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G1기 세포들은 11, 20, 02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온다. 이유는 뭐였냐면 무조건 한 쌍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한 쌍이 이형접합, 우리가 이제 이형접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게 같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라지 A, 라지 A 뭐 아니면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으로 같은 것끼리만 한 쌍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두 개 0개, 라지 A 2개, 스몰 A 0개 이렇게 표시되든가, 라지 A 0개, 스몰 A 2개 이렇게 표시되던가 이런 식이 될 거라는 이야기, 이게 G1기에서의 얘기고요. 그래서 G1기는 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G2, M1기 여기서는 이걸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2개, 2개, 4개, 0개, 0개, 4개 요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M2기는 이걸 감수 1분열이 끝난 이후가 돼서요. 요게 생식세포 분열 중에 이제 1분열이면 우리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개 한 개는 절대 안 만들어지고요. 그치? 절대 안 만들어지고 2개 0개 혹은 0개 2개 형태로만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M2기에서 생각해 줘야 될 부분. 생식세포는 1개 0개, 0개 1개 요렇게 얘가 그냥 한 번 더 염색 분체 분열을 한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기존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해서 다시 다 하면 좋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시간을 너무 다시 많이 잡아먹고요. 지난주 수업한 걸 그냥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지지난 수업이네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다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딱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해 두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해 두고 그냥 표를 보면 얘는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이는 대로 우리 여기서 뭐 기억 니은 디귿,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세포를 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기억의 경우보다는 니은이나 디귿은 G1기 이런 게 바로 먼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지. 사실 디귿이 G1기라는 정보를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지금 여기 적어뒀듯이 112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게 G1기 세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 B 1개, 스몰 B 1개
이거 라지 A 스몰 A와 라지 B 스몰 B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쌍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라지 B 스몰 B 쪽에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올 수 있는 게 지원기밖에 없어서 얘는 지원기네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얘가 M1기 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숫자 4. 여기서 보시면 숫자 4가 나올 수 있는 것도 M1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가장 핵심적인 단서들을 남긴 상태로 첫 번째 문제를 만들었거든. 우리가 제일 흔히 사용되고 가장 핵심적인 단서로 사용되는 게 딱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 11 이런 게 나오면 지원기 세포구나 따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4가 나오면 M1기 세포구나를 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M1기 세포인 니은은 지원기 세포인 디귿을 복제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다 채워질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왼쪽의 그림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림에서는 제일 위에 1번이 결국 지원기 세포니까 요게 1번 세포가 되는 거고 요게 2번 세포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3번 세포가 디귿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왼쪽에다 적었어야 되나? 1, 2, 3번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매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3번이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M2기 세포인 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3번 세포가 있는 그 단계는 M2기 세포가 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럼 4번 세포는 생식세포긴 한데 얘는 결국 뭐예요? 이 기억세포, 그러니까 3번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101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5번 세포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긴 한데 거기 왼쪽 그림상 어때? 4번은 3번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5번은 3번의 반대쪽, 3번의 오른쪽에 있는 이 2번으로부터 분열되는 세포, 그 분열 결과의 세포 2개 중에 3번이 아닌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판단이 되면 제일 좋아. 바로 그냥 1001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만약에 안 보인다 싶으면요. 요 니은 세포가 4022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3번 세포가 2020 그럼 3 오른쪽 뭐 내지는 3-1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가 2020을 가져갔으면 여기서 얘가 가져가고 남은 걸 얘한테 죄송합니다. 주고 그래서 적어 놓고 그럼 얘가 분열해서 5번이 만들어졌네 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런 문제 완성입니다. 끝. 그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아래 그램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표부터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다 했죠? 요건 다 됐지? 지울게.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야. 똑같은 툴로 할 건데 얘 11 되어 있고요. 얘는 02 02로 되어 있고 얘는 4 하나 띡 주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랑 똑같은 단서. 기억에는 여기 라지 B 스몰 B 한 개가 있고요. 그러면 11 이렇게 주어진 건 지원기 세포란 뜻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숫자 4가 있으니까 M1기 세포란 뜻이고 그렇죠? 그럼 얘가 복제해서 얘가 되고 얘가 복제 전이 얘고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럼 라지 B 한 개가 복제됐으면 여기 두 개가 돼야 될 거고요. 요거 4개가 복제되기 전엔 2개였을 거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 숫자 4 스몰 a가 4개 있으려면 라지 a는 없어야 됩니다. 0사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복제 전인 얘도 02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1번 세포, 얘가 2번 세포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3번이면서 M2기 세포구나 로 판단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4번, 5번은 마찬가지로 4번은 1번이 분열해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4번은 2번 아니고 3번이네요. 4번은 3번이 분열해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01, 01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5번은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뭐 한 단계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3번을 만들고 나면 3번 오른쪽 3-1 여기에는 이 남은 0, 2, 2, 0이 들어갈 거지. 그러면 얘를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5번 세포는 0, 1, 1, 0이 되겠네. 이해돼요? 그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부터는 문제가 뭐 아주 약간 더 복잡해지게 되긴 하는데 일단 세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다 지워놓고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다는 그냥 표 분석부터 해보면요. 얘는 1하고 여기 2, 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0, 4, 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얘가 2, 0, 2,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기억입니다. 기억이 M1기 세포인 거는 좀 빨리 찾아지는 편이에요. 이유는 라지비가 4개니까 그쵸? 이렇게 4가 보이면은 여기 4가 M1기 요거는 앞에 두 문제에서도 계속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지원기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1기 세포는 항상 짝수만 나타나고 M2기 세포도 항상 짝수만 나타나고 생시세포는 항상 홀수만 나타나요. 0은 빼고 생각했을 때. 근데 홀수도 나타나도 되고 짝수도 나타나도 되는 건 지원기 세포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지 A가 1개, 홀수가 등장했는데 라지 B가 2개, 짝수도 같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홀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표 안에서 한 줄 안에 어떤 특정 세포가 가진 유전자 중에 홀수계의 유전자도 있는데 짝수계의 유전자도 있다. 이게 공존하려면 지원기 세포 말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원기 세포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원기 세포가 복제된 게 M1기, M1기 복제되기 전에 지원기 이렇게 맞춰보면 얘가 복제해서 여기 2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여기 0이니까 여기 0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뭐야? 이게 저기 적힌 거랑 매치가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이 뭐예요?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의 뜻이 뭐냐면 여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 암컷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남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 뭐 수컷의 경우에는 상염색체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남자의 X염색체 유전 그러니까 남자의 성염색체 유전일 경우에는 남자의 성염색체는 X 하나, Y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짝꿍이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였어? 1개, 0개 요것만 됩니다. 지원기 세포가. 그래서 M1기에서 이걸 복제했을 때 1개, 0개, 1개도 되는 거니까 요것까지는 같이 적어야겠네요. 요렇게. 근데 M1기 세포에서는 이걸 복제했으니까 2개, 0개, 0개, 2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M2기에서는 그럼 얘는 다시 1개, 0개나 0개, 1개로 분리돼야 되겠네. 그쵸? 아닙니다. 절대 안 되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였냐면 얘는 만약에 2, 0이었다면 2, 0, 2개 0개와 0개 0개로 구분되는, 분열되는 특징을 갖는 거였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 이쪽에 상염색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그 상동에 스몰 A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복제돼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2개에다가 스몰 A 2개로 갔다가 요게 이쪽 세포로 가고 이게 이쪽 세포로 가서 2개, 0개, 0개, 2개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인 거고 근데 남자의 X염색체는 X염색체 하나에 라지 A가 들어있으면 그 상동으로 와 있는 Y염색체한테 A가 없잖아. 그래서 애초에 짝꿍이 없는 상태로 출발하게 되고 M2기 세포에선 이걸 가져간 쪽은 유전자를 갖고 가는데
Y염 색채를 가져간 쪽은 그냥 이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연계 아예 없어. 그래서 연계가 꼭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서 두 개 연계나 연계 두 개니까 한 개 갖게 되는 세포가 만들어질 거란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생식세포에선 최종적으로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짚었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저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걸 보고 지금 요거 누구지? 준원이는 남자고요. 그리고 요 숫자 조합이 와 있다는 소리는 이게 지금 이 준원이라는 남자아이의 X염 색채 유전자여야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얘가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 연계로 시작했네. 그럼 요건 상염 색채여야 되겠네요. 이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저 단서를 하나를 써먹는 것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X염 색채 유전인지, 그리고 X염 색채 유전을 알아내고 나면 누가 상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염 색채 유전과 상염 색채 유전 다 알아낼 수 있으면 결국 얘가 성별이 뭔지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지원기 세포니까 1번. 그리고 얘는 M원기 세포니까 2번. 그럼 얘는 남은 3번 M2기 세포가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4번 세포는 요게 내려오는 거니까 1010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5번 생식세포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요거 3-1번 옆에다가 또 다시 적어보면 여기 2번 세포로부터 3번하고 3-1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형 중에 2형을 얘를 다 줘버렸네요. 라지 A 두 개를 다 줬네. 그럼 여기는 안 줄 테니까 연계 이렇게 될 거고, A에 대한 정보가 없을 거고, 그 다음 B에 대한 정보는 원래 4개 연계에서 얘가 2개 연계 가져온 거니까 얘도 2개 연계 이렇게 가져가겠네. 그럼 이게 분열해서 여기서 뭐가 돼요? 0010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다 끝나긴 하거든. 근데 우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로 적어 둡시다. 뭐? 여기서 뭐 어떤 정보도 중요해지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 생식세포는 X염 색채를 갖는 생식세포가 되고 5번 생식세포는 Y염 색채를 갖는 생식세포가 된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보통 이런 류의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여기까지는 자료 분석이고 자료 해석이고, 보통 모든 문제가 이런 자료 해석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한 뒤에 기니디 중에 맞는 말을 고르는 게 그 다음 우리가 해석한 자료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5번 생식세포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면 아들이 태어난다 내지는 딸이 태어난다, 이런 질문이 꼭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것까지 풀어내려면 결국 생식세포가 지금 갖게 되는 성염 색채가 뭔지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정상 난자는 어차피 X염 색채밖에 못 가져요. 왜? 난자라는 것 자체가 뭐야? 여자한테서 만들어진 거고, 여자는 뭐예요? XX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X염 색채를 갖게 되는데, 그럼 5번, 그러니까 정상 난자 쪽의 성염 색채는 성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요. 저거 지금 요 표에서 우리가 알아낸 4번이나 5번 세포에 들어있는 성염 색채가 성별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성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그 성염 색채의 여부는 라지 A를 갖고 있는 이쪽이 X염 색채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A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쪽이 Y염 색채를 가진다는 쪽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솔직히 이미 이게 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문이 생길 수도 있냐면, 라지 A가 꼭 X염 색채 유전이어야 되나요?
Y형 색채 유전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A가 있고 얘는 이 A에 대한 짝꿍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Y형 색채 유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4번하고 5번의 성형 색채가 서로 바뀌어요. 4번이 Y형 색채를 가진 게 되고 5번이 X형 색채를 가진 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맞고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는 의도적으로 Y형 색채 유전을 배제하는 겁니다. 왜냐면 Y 유전은 딱 선생님들이 학생들 뒤통수 때리려고 말고는 절대 낼 일이 없는 거거든. 왜냐면 Y형 색채 유전은 X형 색채 유전에 비해서 그냥 문제가 쉬워요. 오히려 Y형 색채 유전으로 하면 문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Y형 색채 유전을 방심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틀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들의 실력 증진이 아니라 진짜 그냥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가 되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애초에 Y형 색채 유전으로 문제를 내면 문제의 다양성이 너무 줄어들고요. 잘 안 내. 그리고 만약에 Y형 색채 유전이 그래도 나오면 어떡해요가 걱정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할 때 그때 가서 하세요. 지금은 일단 다 X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 잡아두고 구조가 잡힌 다음에 Y형 색채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불필요한 설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냥 X라고 보고 딱 요 툴 안에서만 푸는 겁니다. Y형 색채 유전 그냥 빼버리고. 문제의 99%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면 돼. 나중에 또 Y형 색채는 나중에 이제 추가해주면 됩니다. 실력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쉬울 거예요. 윤석이 문제까지는 그냥 같은 방식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예준이 문제를 해보면, 예준이 문제 답만 부를게요. 이거는 이제 귀찮아요. 그래서 디귿은 지원기 세포, 그러니까 1번 세포임을 알 수 있겠고, 그렇죠? 스몰 a 1개, 라지 b 1개.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얘가 M1기 세포임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2번 세포가 될 거고. 그럼 기억이 자연스럽게 3번 세포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기억을 보면요. 기억에 라지 b 스몰 b 연계 이게 보이잖아. 연계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쪽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안 보이고 요렇게 남자의 X형 색채에서만 연계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준이가 남자아이고 라지 b 스몰 b 이쪽이 X형 색채 유전이고, 그러면 그에 비해서 짝꿍이 잘 맞고 있는 니은에서 라지 a 스몰 a 두 개 이렇게 있는 얘는 상염 색채 유전이어야 되고, 그래서 라지 a 스몰 a는 상염 색채 유전, 라지 b 스몰 b는 X형 색채 유전, 이렇게 다 결론이 나고요. 그리고 예준이는 남자애, 이렇게까지 다 밑에 3번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요게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만 채우면 되겠네요. 누군지까지 다 찾았으니까. 그럼 표 채워보면요. 디귿은 1110이 되고, 니은은 2220이 되겠고, 기억은 0200이 되겠고, 4번은 0100이 됩니다. 5번은 1010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답은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길 바래서 답만 부르는 겁니다. 설명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윤석이 문제는 진짜 답만 불러보면 기억이 1번 세포고요. 그래서 1011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2번 세포고요. 202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3번 세포가 되겠고 2002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1001이 되고 5번은 0010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이는 남자아이가 되겠고요. 라지 A 스몰 A가 X형 색채 유전, 라지 B 스몰 B가 상염 색채 유전,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혹시 율희 문제 푼 사람? 두 분밖에 없어요? 율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은 불러드릴게요. 근데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일단 답만 불러드리면요. 풀었는데 제가 불러드린 답과 달라. 그래서 좀 나는 이 문제가 궁금해, 질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 요청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가 G원기 세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번 세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보자.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냐. 1022 아이고 죄송합니다. 니은이 1번이네요. 잘못 봤어요. 니은이 1번 세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20111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2번 세포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4022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자연스럽게 3번인 세포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02000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은 101000, 4번이네요. 4번은 101000, 그 다음에 5번은 100100, 죄송합니다. 100110이 돼야 되는 거네요. 저도 빈종이를 보고 답을 읊는 거라 암산하니까 저도 자꾸 실수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상염색체고, 라지 B 스몰 B 상염색체고, 라지 D 스몰 D X염색체고, 율희는 남자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답을 구하는 거 이상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얘는 연관유전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연관되어 있음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걸 파악해야 그 뒤에 있는 문제가 제대로 풀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율희 문제는 연관 문제긴 한데 연관을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연관 문제고 연관을 생각하지 않으면 틀린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을 설명했느냐 아니냐, 연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연관은 좀 어려우니까. 저는 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알려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장 오늘 수업 끝나고든 아니면은 뭐 주말 수업 시작 전에 뭐 아니면 시험 볼 때 이럴 때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우리 계약하고 클리닉 하면은 클리닉 때 질문하셔도 되고, 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설명은 그렇게 됐고, 오늘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는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아마 이제 주말에는 오늘 이제 추가 진도 나가게 되는 진도 추가분하고, 원래 지난 주말에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쪽지 시험을 보기로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답을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답지를 안 올려줬잖아요. 근데 약이 어차피 얼마 안 돼서 그냥 안 본 거거든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뿐이지, 사실 제가 답지 올리는 걸 까먹어서 볼 수가 없었던 거긴 한데요. 답지는 어차피 저기 지금 뽑아두었으니까 이따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게 개편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다 들어있고, 여태까지 우리 진도 나간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있는데 프린트를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 진도 나간 내용들도. 그래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건데 프린트 생김새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원래 불필요한 괄호가 좀 남아있었던 것도 있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좀 다 없앴고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는 뒀는데, 알아서 원래 기존 프린트는 여러분들 필기한 게 있을 테니까 그냥 기존 프린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나눠드린 걸로 보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건 새 저 프린트로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봅시다. 바빠요. 목표는 한 3월 둘째 주 정도 안에, 3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안에 진도를 다 끝내는 게 목표거든. 그런 거, 근데 그걸 목표로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미친 사람처럼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나가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 거 다시 빨리 짚어볼게요. 우리 지난 주말의 수업에선 뭐 했냐면 생물의 특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했었고요. 사실 생물의 특성은 이따가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다음에 우리 프린트로 같이 좀 몇 가지 더 볼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 콕 빼서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수업에서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무엇이고 이화작용은 무엇이고,
동화란 흡열 반응,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작은 물질을 하나의 큰 물질로 합치는 거. 이화 반응은 큰 물질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 그래서 동화 반응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합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백질 합성 아니면 광합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애들은 큰 물질을 쪼개는 건데 우리 세포호흡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뭐 아니면 그 소화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긴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토요일 반에서는 물질대사를 아예 제대로 정리를 했는데 일요일 반에서는 좀 못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정신 차리시고요. 일단 정신을 좀 차려보시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오늘은 일단 좀 넘어가고, 뭐 토요일 반은 다 제대로 했잖아요. 일요일 반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좀 시간을 내서 때우던가 합시다. 다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 끄집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거냐면 소화순환 호흡 배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소화는 뭡니까? 하나씩 그냥 본질부터 얘기해 봅시다. 소화는 뭐예요? 예? 소화는 뭡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는요,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분들, 어떤 물질들을 내 몸 안에 물질대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흡수할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고, 소화의 메인은 그 잘게 나누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소화 효소 좀 배우셨잖아. 그런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살짝 쭉 읊어보면 입에서의 소화 효소 뭐죠? 아밀레이스. 좋죠.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뭐에 대한 소화 효소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소화라는 걸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탄단지라고 할게요. 단탄지 뭔가 어감이 별로 안 좋다. 탄단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탄단지 요 세 가지가 되죠. 왜냐면 탄단지 빼고 나머지가 소화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들은 원래부터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분자 화합물, 저분자 화합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뭉쳐서 되게 큰 덩어리 상태인 거고,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되게 덩어리가 작은 애들이에요. 근데 탄단지를 뺀 나머지 양분이라고 부를 만한 물질들은 전부 저분자 화합물 상태입니다. 그냥 섭취하면 그 순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대상은, 그러니까 잘게 쪼개야 흡수할 수 있는 건 탄단지, 쟤네 셋 뿐입니다. 쟤네가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아밀레이스가 소화시키는 대상은 탄수화물이죠.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탄수화물 중에 녹말을 소화시키는 거고요. 그 녹말을 소화시켜서 흡수할 수 있는 크기까지는 못 잘라. 아밀레이스는 그 흡수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도당이 돼야 되는데요. 아밀레이스는 포도당까지 분해시킬 능력은 없고 엿당, 말토우즈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말토우즈까지 분해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근데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나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그렇게 배웠죠.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을 거고 당연히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래서 당장에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낼 거지만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좀 그 디테일한 것까지 좀 외우게 시킬 거긴 합니다. 근데 사실 생명과학 요 과목 자체가 요구하는 건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 요소인 것 정도만 알면 된다가 맞긴 해요.
이걸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킨다까지 하게 시키는 건 선생님들의 의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 보통 잘 안 시킬 거야. 지금은 이제 낼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큰 틀만 얘기하고 수업 때는 큰 틀만 얘기하고 가기로 하고 나중에 디테일한 걸 외워야 되는 건 너희들이 학교 프린트를 들고 오거나 학교 프린트를 확인해 봤더니 진짜 별의별 게 다 적혀 있거나 그럴 때 그 분들만 고통받으면 되지 우리 모두가 같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소화는 아밀레이스. 이게 이제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자 이게 우리 소화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소화는 소화관과 소화관이 아닌 그냥 분비샘 요렇게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거든. 예를 들면 입에는 입 안에가 곧 소화관이면서 동시에 입 안에는 침샘이라는 그 소화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소화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 즉 소화관을 위주로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입 다음으로 가는 소화관은 어디예요? 뭐 거치는 건 식도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식도에서는 아무런 소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적 소화 이런 것까지 넣으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일단 빼고. 그래서 입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건 위죠. 위장, 위. 위에서는 뭐가 나오지? 트립신은 좀 더 아래에서 나와야 되고 펩신이 맞아요. 펩신. 그래서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나오는 애인데 얘는 뭐에 대한 소화효소다? 단백질 소화효소죠. 그렇죠? 사실 얘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펩신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끊어서 보통 한 그 폴리펩타이드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생각보다 단백질 소화를 많이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가 단백질 소화의 메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위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의 본격적인 소화는 위 아래에서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 근데 위의 역할은 되게 중요해. 얘가 단백질, 이 펩신을 이용해서 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까지 끊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소화, 뭐 트립신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가 다이펩타이드 혹은 뭐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게 되는 것 혹은 아예 마지막에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이 되는 그 과정 전체를 얘가 제대로 시작해줘야 뒤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건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건 못하는데 결국 이 뒤에 일어나는 단백질의 그 제대로 된 소화를 위해 그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도 소화가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한번 얘기해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건 그냥 펩신이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정도만 알면 일단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소화계 자체가 하는 일, 순환계 자체가 하는 일, 호흡계 자체가 하는 일, 배설계 자체가 하는 일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다 배우고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주제를 더 선호하는데 쟤네들이 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더 선호하는데 당장 우리는 일단 그래도 내용 한 번은 짚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 위를 거쳐서 그 다음 가는 소화기관, 그 소화관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소장으로 바로 연결되면 좋긴 한데요. 그 소장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 사이에 원래는 이제 12지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12지장 내부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여부가 애매해요. 뭐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는 거긴 하거든. 음식물이랑 소화효소가 섞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12지장 자체가 워낙 짧아서요. 위하고 소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짧은 시스템 정도거든. 그래서 12지장이 워낙 짧아서 일단 빼고. 그래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건 위 다음에 내려가는 소장인데 소장에서는 소화가 아주 폭넓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작동하는 소화효소가 뭐가 있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화액 자체. 그러니까 얘는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 소화액은 침. 위에서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소화액은 위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샘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소장에서 소화를 할 때는 두 가지
소장이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소장액이 있고요. 또 이자가 내보낸 소화효소인 이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가 내보낸 소화액인 쓸개즙도 있지.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얘는 얘가 내보낸 거, 얘는 얘가 내보낸 것만 가지고 하는데 소장에서는 쓸개즙, 이자액, 그리고 소장액 이 콜라보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쓸개즙을 마지막에 할 거고, 일단 이자액을 보면 이자액에는 뭐가 있어? 배우지 않았네요. 이자액은 얘가 탄, 단지 모두에 대한 소화효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이자는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저번에 췌장이라고 한다고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자라고 하는 이 췌장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소화기관이에요. 탄단지에 대한 소화효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가 나오고요. 단백질에 대한 소화효소는 여기서 이제 트립신이 나오고, 지방에 대한 소화효소는 라이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액.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이자액, 장액이 다 섞여서 음식물들을 아주 멀티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장액만 소장이 직접 만든 거고, 이자액은 이자가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데, 장액은 소화효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딱 뭐만 아시면 되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시킨다만 아시면 돼요. 뭐 그래도 혹시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언급만 해드리면, 장액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그 다음에 락테이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사라지죠. 네,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펩티데이스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여러분들 외우기 싫게 생겼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그냥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만 살짝 좀 해보고 갈게. 여기 보시면 말테이스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수크레이스가 이거고, 락테이스가 이거 맞지? 이거거든? 영명 그대로 그냥 한국 발음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테이스는 말토우즈라는 물질, 우리가 흔히 말트라고도 부르는데 요거에 대한 소화 효소고요. 이 수크레이스는 수크로우즈, 뭔가 잘못됐어. C가 어디 갔어? 그치? 요 물질에 대한 소화 효소고요. 그럼 락테이스는 뭐겠어? 락토우즈라고 하는 소화, 요런 물질에 대한 소화 효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녹말의 이름은 아밀로우스예요. 소화효소니까 그래서 아밀레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과학을 하게 된다면, 생명과학을 전공, 생명과학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된다면 다 알아야 될 이름이니까 그냥 영명인 거거든, 걔네들이. 근데 이 중에서 좀 재밌는 점이 락토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락토우스예요. 요거는 이제 아니면 내지는 우리가 락토 정도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당 이런 계열입니다. 그리고 말트라고 부르는 말토우스, 이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엿당, 보통 이제 물엿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실제로 엿에는 엿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말트. 근데 수크로우스, 이거는 뭐냐면 입니다. 설탕. 설탕의 학명은 슈가가 아니고 수크로우즈예요.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나요? 아무튼 그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다 보게 될 표현들인데 한 번씩 보고 가면 좋잖아. 아무튼 그래서 당장 우리는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쓸개즙도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쓸개즙은 간단하게 그냥
어차피 언급이 나온 김에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갈 건데, 쓸개즙의 역할은 딱 쓸개즙의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얘는 소화를 안 한다. 정확하게는 화학적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얘네들은 전부 효소로서 물질의 화학 구조 자체를 바꿔서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크게 덩어리져 있던 고분자 화합물을 작은 저분자 화합물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화학적인 변화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쓸개즙은 그런 화학적 변화를 만들지는 않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삼겹살 비계 먹으면 어때요? 좀 질기잖아. 그치? 근데 그 삼겹살 비계가 질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삼겹살의 그 비계를 이루는 주성분인 중성지방은요. 여기 글리세롤에 지방산 세 분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요렇게 생긴 게 끝이거든. 이거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그냥 너무 서로 얽혀 있어서 요 다리들끼리 서로 막 엄청 얽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질기게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서로 엉겨 있어. 근데 이게 엉겨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얘를 소화시키기가 힘들어. 실제로 그냥 그 엉겨 있는 상태로 소화하려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씹어서 넘겨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다 씹어갖고 거의 막 그 믹서기에 갈듯이 해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거. 그래서 그렇게 내려보내면 제대로 소화가 안 일어나. 왜 제대로 소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라이페이스 얘가 지방소화효소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다리를 잘라주는 거거든. 그래서 다리와 이 머리, 이 몸통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얘가 서로 얽혀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얽혀 있으니까 다리 자르기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 쓸개즙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얘들을 유화시킨다고 해서 좀 액체처럼 풀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엉겨 있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르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쓸개즙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지방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다이어트 약들도 있어요. 쓸개즙의 작동을 막아서 지방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약도 있어. 보통 그 약 먹으면은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화장실에 가서, 그러니까 기름진 걸 먹고, 그 약을 먹은 상태에서 기름진 걸 먹고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그 액체 기름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장쌤이 드시거든. 장쌤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는 건 아니고, 장쌤이 쓸개가 없으셔요. 장쌤이 쓸개, 우리가 담석이라고 해서 쓸개에 돌이 생기는 걸 담석이라고 하거든. 쓸개가 다른 말이 담이니까. 그래서 장쌤이 담석이 너무 심해갖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쓸개를 제거를 하셨거든. 그래서 그 기름 소화를 지방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셔. 근데 지방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도 그 기름진 걸 먹으면 쓸개즙이 나오라고 몸이 쓸개 부분을 자극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억제하려고 약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약을 이제 한두 개 얻어 먹어보잖아?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쓸개즙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엉겨 있는 기름을 서로 이렇게 풀어줘서 소화가 쉽게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다들 식사하고 오셨나요? 너무 역한 얘기를 했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정도는 다시 짚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대장. 대장은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은 소화기관이에요. 그럼 대장에선 뭘 하냐? 정확하게 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대신에 보통 뭘 해? 수분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소장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 흡수를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대장에서는 수분을 마저 흡수를 해서 몸에 이제 수분이 필요하게 수분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분 보충만 하고요. 대장에서의 물질의 변화, 화학적 물질의 변화는 보통 인간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미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내 유익균 뭐 이런 거 막 많이 TV나 영양식품, 영양기능식품 이런 거 선전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 보통 그 장내 유익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장에 있는 균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이게 대장에 있는 균의 그 배합이 사람마다 다 달라. 약간 지문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는 한번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떤 얘기가 결국 핵심이냐면 이따 배설 얘기를 하겠지만 대변은 배설이 아니란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지. 왜냐면 대변은 이제 대장에서 물까지 다 흡수하고 남은 걸 그냥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배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순환에 대한 내용인데 어차피 순환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제부터 소화로부터 그 통합적 작용으로 이어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통합적 작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일단 소화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물질을 다 분해했는데 이 분해한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소장에서 일어나죠.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요. 정확하게는 소장의 융털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우리 소장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슨 말미잘 마냥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소장 융털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 내부에 관,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다 배웠었나? 배웠었던 내용이죠. 네. 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암주관이라고 하는 관과 혈관, 모세혈관이 있죠. 자, 여기서 왜 따로 흡수하느냐, 관이 두 개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관이 혈관과 암주관은 림프관인데 림프관 이렇게 관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자, 소화에서 양분을 흡수했어. 그래서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해. 그럼 우리는 그 흡수한 양분을 온몸에서 써야 될 거잖아. 그러면 흡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흡수한 양분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려면 온몸으로 재펌핑 되려면 심장으로 가야 돼, 일단. 근데 심장으로 가는 과정의 문제가 자, 우리 순환계에는 혈관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와 뭐? 동맥과 정맥이 있죠. 자, 그래서 동맥은 뭐예요?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을 얘기합니다. 정맥은 뭐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생기는 아주 큰 차이가 정맥은 혈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혈액의 기본적인 그 동력은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에 쭉 펌프를 해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밖으로 쭉 짜내. 그러면 그 동력으로 이 혈액이 쫙 움직여. 그게 동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니까. 그래서 동맥은 혈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혈압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런 식으로 혈압이 나눠져요. 혈압 자체가 되게 크게 변해. 그래서 우리 혈압 측정할 때 보면은 맥시멈 혈압하고 미니멈 혈압, 그러니까 최대 혈압, 최소 혈압이 다 있습니다. 그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같이 재는 거거든. 그래서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120 정도나 130 이 정도가 안정선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다.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80에서 70 정도가 안정선이고 그거보다 낮으면 저혈압이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생명과학 관련해서 대학 가면 무조건 어떤 걸 하든 다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그런 혈압과 연결되는 쪽이 동맥이야. 그래서 동맥은 심장 펌프질에 의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쪽이니까 그렇게 혈압이 존재해. 근데 얘가 온몸을 돌고 돌아올 때쯤 되면, 이 정맥쯤 되면 심장의 펌프질에 의한 힘은 이미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맥은 심장이 펌프질한 그 동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동력이 필요해. 근데 그래봤자 이 혈액이라고 하는 건 액체예요, 그냥. 혈액에는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혈관에 무슨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액체를 운반하기 위해선 별도의 어떤 동력이 제공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정맥에서는 그 동력이 아주 하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정맥을 보면요. 정맥 안에 판막이 이렇게 판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정맥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주면 그럼 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정맥들이 이렇게 팔딱팔딱이 뭐예요? 팔딱들이가 뭐예요? 다시 판막들이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노젓기 내지는 핀볼 게임 마냥 이렇게 혈액을 위로 이렇게 툭툭 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정맥에서의 혈액 이동은 저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순환, 막 피가 이렇게 쫙 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퍼올려주는 개념입니다. 주변의 근육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보통 운동 부족이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고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던 이유가 뭐냐면 정맥의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동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이 저 판막이 움직여서, 그리고 판막의 움직임은 이 정맥 주변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라서 얘가 되게 동력이 약하거든. 이 혈액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약해. 그런 상태라 만약에 지금 이 정맥을 움직이는 혈액에 물에 안 녹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에 녹는 성분들 위주로만 들어있으면 얘네들이 정맥이 펄떡펄떡 올리면서 거슬릴 게 없어요. 잘 올릴 거야. 근데 물에 안 녹는 성분들이 여기 막 잔뜩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이 액체 속에 고체로 떠다닐 거거든? 안 녹아 있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이 판막을 방해하거나 간혹가다 어떤 일도 생기냐면 판막을 막아버리거나 판막을 찢어버리는 일도 생겨요. 그러면 되게 크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맥에서만큼은 최대한 기름, 물에 안 녹는 성분과 물에 녹는 성분을 분리해서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이라는 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동맥에선 상관없어. 동맥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흡수를 하고 림프관, 혈관, 그리고 이 혈관은 정맥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나중에 심장에 합쳐지거든. 보통 림프관은 상대정맥이라고 하는 데로 가요. 그리고 얘는 하대정맥으로 가서 합쳐져. 최종적으로 대정맥, 정맥으로 합쳐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으로 나갈 때는 같이 뭉쳐져 있는 거야. 그때는 어때? 심장이 밀어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정맥에서만큼은 따로 분리를 해서 흡수하고 분리해서 이동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림프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꽤 재밌는 게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생긴 특성이겠지만 림프관이라고 하는 얘가 상대정맥으로 연결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림프관으로 최대한 몸 위까지, 우리 보통 여기 어깨 옆쪽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림프관은 중간에 중간중간 림프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 몸의 림프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림프절이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 타고 여기 딱 어깨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림프가. 그래서 림프 관련, 림프 부종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깨가 자꾸 아파요. 겨드랑이나 어깨 이쪽이 되게 아파. 그리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상대정맥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혈관이랑 합쳐버려. 근데 여기부터 심장까지는 뭐예요? 내려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상관없죠. 물 안 녹는 게 있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 혈관으로 올라온 애들은 하대정맥이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그냥 이렇게 심장으로 합쳐지는 대정맥을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나눠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구조입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재밌지 않아? 저는 이 부분 되게 재밌어 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관적 통합적 작용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물에 녹는 성분과 물에 녹지 않는 성분, 조금 더 생명과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수용성, 지용성, 조금 더 진짜 과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친수성, 소수성, 조금 더 화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극성, 무극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중간 단위입니다. 친수성, 소수성 내지는 수용성, 지용성. 이 정도 선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양분들을 분리해서 흡수하고 분리해서 이동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면 그 혈액은 어디로 가지? 그 다음 우리가 온몸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심장으로 왔어. 그 혈액은 어디로 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 다음 가야 할 곳은 폐입니다. 그렇죠? 폐부터 가야 돼. 왜냐면 온몸에 나눠줘야 될 게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나눠줘야 돼? 산소도 나눠줘야 돼. 결국 우리 지금 이 영양소 왜 들고 가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영양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어? 세포호흡 하라고. 세포호흡의 재료를 들고 가는 거거든? 근데 재료 중에 아직 하나가 모자라잖아. 산소. 그치?
그러니까 산소까지 들고 이동해야 돼. 산소까지 들고 이제 몸에 나눠주러 다녀야지. 그래서 산소를 산소를 받으러 가는 과정이 폐순환, 폐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서 들어와서 대정맥을 가고 나면 폐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또 이제 순환계에서 호흡계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아직 한 가지 얘기하지 않고 남은 게 있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딱 소장에서 모든 양분을 흡수했고요. 이렇게 수용성 양분은 혈관으로 이동하면 되고 지용성 양분은 림프관으로 이동하면 돼. 근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지용성 양분이 혈관에 있으면 혈관을 막기가 십상이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 수용성 양분 중에서도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애가 있다. 물에 녹는데도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게? 세포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세포들은 빼고 당연히. 어? 맞아.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 가. 얼른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지? 우리 항상성 조절할 때 혈당량이 조절 대상인 이유가 뭐였냐면 혈당량,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에너지원이라서.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혈액이 끈적거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끈적거리는 혈액이 다니면은 혈관을 막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량은 일정하게 조절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었죠. 혈당량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방금 소장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이때 포도당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소장에서 심장으로 가는 사이에 혈당량 조절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꼭 거치게 되어 있냐면 간을 꼭 거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순환계를 보면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첫 줄기가 대동맥,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마지막 다 합쳐지는 줄기가 대정맥인데, 근데 이제 대동맥은 나오면 다 갈라지거든? 그래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은 소장동맥 이렇게 불러줄 거고, 폐로 들어가는 거는 애초에 따로 있죠. 폐동맥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신장, 콩팥으로 들어가면 콩팥동맥, 뭐 내지는 신장동맥 이렇게 불러줄 거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동맥 이렇게 불러주고, 그런 동맥들이 다 있어요. 반대로 정맥도 이제 뭐 간에서 나오면 간정맥이 있을 거고, 폐에서 나오면 폐정맥 따로 있죠 이건. 그리고 뭐 콩팥에서 나오면 콩팥정맥,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다 따로 있고, 기관으로 심장에서 나가서 기관으로 들어가는 동맥들의 이름이 다 따로 있거든. 근데 여기서 소장동맥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에는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가는 간동맥이 있고요. 간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출발하는 간정맥이 있어요. 그리고 소장에도 심장에서 나와서 소장으로 가는 소장동맥이 있는데, 소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소장정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몸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신에 소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가는 포탈베인이라고 부르는 간문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 혈당량 조절,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간에 꼭 들리도록 되어 있는 거야. 소장에서 방금 흡수한 포도당들을 간에다가 다 미리 저장해 놓고 가는 거죠. 이때 인슐린이 작동해야 되는 거고. 인슐린 작동은 되게 쉬워요. 왜? 이자 바로 이 옆에 붙어 있거든. 어차피 여기 간 소장 바로 옆에 이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간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자가. 이자가 분비하는 거잖아요, 인슐린 글루카곤. 그래서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식 수술 중에서 심장 이식 수술도 되게 어려운 수술이긴 한데, 심장 이식 수술만큼 어렵다고 평가되는 게 간 이식이에요. 간에는 큰 메인 혈관이 3개나 연결되어 있어서 간 이식할 때 출혈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한 수술로 얘기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은 거의 간 이식 수술도 성공률이 훨씬 높지만, 실패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근데 그래도 되게 위험한 수술로 원래 평가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에는 이렇게 혈관이, 그것도 굵직한 혈관이 3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정맥이라는 혈관은 우리 몸에 없는 혈관입니다. 무조건 소장에서 나온 혈액은 무조건 간을 다 거쳐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좀 봐두고 가면 좋아요. 구조가 우리 양분을 흡수하게 되면요, 혈관으로 흡수된 양분들, 수용성 양분들은 소장에서 간문맥을 통해 간을 들러서 간정맥 그리고 심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오케이? 됐죠? 뭐지? 여기 사람이 서 있을 이유가 있나?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합시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면,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갔어. 그럼 아까 얘기한 이제는 폐로 진짜 가보면요, 그럼 그 다음 폐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소화해서 소화시켰고, 그래서 얘가 소장에서부터 해서 소장에서 흡수해서 간을 거쳐서 대정맥해서 심장으로 들어가.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물질이 뭔지를 옆에다가 잠깐 적어보면, 일단 영양분, 그렇죠? 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으로 들어간 혈액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폐라고 하는 애는, 아니, 이 폐동맥이라고 하는 요 사이의 심장은 혹시 기억해요?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을 그릴 수 있는 최대치의 심장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이렇게 그려놓고 심방 심실 나눠보면 위하고 아래 중에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실? 위가 방, 아래가 실. 그래서 여기가 방실, 방실. 그리고 요쪽이 요거 무슨 심방이에요? 우심방이죠, 우심방. 이게 좌심방이 아니라 우심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심장을 꺼내놓아서 이렇게 본다 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제가 제 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이지만 제 여기 오른팔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라서 여기가 우심방, 여기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 좌심방이 되는데, 항상 방은 정맥과 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정맥이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이동한 다음에 우심실에서 이렇게 한 번에 폐로 나가는, 이렇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폐에서는 간단해. 뭐예요? 산소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를 들렀다 오는 얘는 폐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거든.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가 메인이 되는 거지. 산소를 들고 가는 게 메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폐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랑 영양소를 다 들고 갈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폐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자, 폐에서는 폐포라고 하는 이 폐세포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폐포는 폐세포라기보다는 세포 여러 개가 모인 그냥 어떤 포도 한 개 같은 느낌이거든요. 포도는 세포구나. 아무튼 대충 그냥. 그래서 이렇게 폐가 하나인데, 폐포 안에 폐 안에 폐포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폐포가 모세혈관
어차피 이제 정맥이나 동맥 같은 혈관은 너무 크니까 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얇은 혈관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모세혈관 이렇게 불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세혈관과 폐 사이의 물질 교환은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 있는 산소를 혈액 속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이 되거든. 근데 꼭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걸로 끝이냐?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우리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 이산화탄소 자체는 일단 노폐물입니다. 우리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 자체가 산소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걸 안 내보내고 갖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게?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이 계속 강해져요. 우리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곧 탄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 pH, 우리 몸의 pH는 항상성 조절 대상이에요. 만약에 pH 항상성이 깨지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경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이상으로 CO2,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혈관 쪽으로 주고 산소를 혈관 쪽으로 주고 이산화탄소를 혈관에서 폐포로 꺼내는 이 과정이 필요해. 기체 교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확산이거든. 확산은 뭔지 다 아시죠?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확산이에요. 그냥 O2가 여기서 여기로, CO2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원래 기체의 확산은 어떻게 일어나게?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이나 지구과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전에 날씨 관련한 내용을 들으면 꼭 배웠던 내용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부는 게 바람이에요. 기체 이동은 원래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우리 폐 안의 압력과 이 내부의 압력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압력이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들숨 기준으로 해보면 폐 내부의 압력이 조금 우리 몸의 압력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일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산소만 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이산화탄소만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 결국 전체 압력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면 모든 기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반대로 뒤집혀도 마찬가지야. 폐포 안에 압력이 낮고 혈관 안에 기체 압력이 높아도 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게 맞지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확산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이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일어나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게 많은 데서 적은 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이쪽에 물질이 더 많고 이쪽에 물질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농도가 같으면 확산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가 제일 정확한 말이거든. 근데 기체의 농도는 농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체의 농도를 표현하는 건 압력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게 부분압력이라고 하는 분압이라는 것의 개념인데 이 확산은 분압차에 의해서 일어나요. 우리 분압이 뭔지 빠르게 보면요. 내가 기체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기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기압의 압력을 띠고 있어요. 1기압의 압력을 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가 주변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 1기압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 안에는 질소 기체가 70%고 산소 기체가 뭐 30%라고 할게요. 그냥 두 개로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질소 기체도 1기압이고 산소 기체도 1기압인가?
만약에 얘가 질소기체도 1기압이고 산소기체도 1기압이잖아? 그럼 전체 압력이 몇 기압이게? 2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게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질소기체가 1기압이라는 얘기는 이 70%, 요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가 주변을 누르는 힘이 1기압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O2도 1기압이라는 소리는 O2,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O2가 주변을 누르는 힘이 1기압이라는 소리라서 얘가 1기압 누르고 얘가 1기압 누르니까 섞어놓으면 2기압을 눌러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전체가 1기압이잖아. 그러면 질소의 압력이 몇이 되냐? 0.7기압이 됩니다. 산소의 압력이 몇이 되냐? 0.3기압이 돼요. 실제로 이 입자수, 분자수의 비율에 따라서 이 기압을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화학적으로 좀 더 뒤에 내용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나눠야죠. 이게 부분 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건 사실 전체 기체의 압력을 그 성분 기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각각의 기체들이 압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전체 압력은 그 압력들이 다 합쳐진 결과인 거지. 그리고 그 부분 압력만 가지고 고기압, 저기압이 결정됩니다. 전체 고기압, 저기압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냐,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냐면 산소가 폐에서 혈액으로 이동한다는 소리는 산소의 분압은 폐가 폐포 내부가 혈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점이 이건 항상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소를 폐에서 받아왔어. 그럼 요 안에 혈액이 O2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얘는 O2를 뺏겼으니까 얘는 O2가 줄어들겠지. 아무리 그래도 폐가 혈액보다 그래도 산소 분압이 높아요.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최대가 양쪽이 같아지는 데까지가 최대예요. 반대로 뒤집을 수는 없어 어차피. 근데 보통 같아질 때까지 호흡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폐포 내부가 더 산소 분압이 높아요. 그게 우리 그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날숨에도 상당히 많은 산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산소 흡수를 이 O2 분압 차이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서요. 폐 내부에는 산소가 되게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의 O2 분압이 혈관의 O2 분압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공호흡이 가능한 거야. 우리 날숨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유예요, 이게. 반대로 이산화탄소 분압도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버린다, 내보낸다 하지만 아무리 내보내도 아직까지도 폐에다가 버린, 그래서 폐에서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요. 정확하게는 양이 더 많다기보다는 분압이 더 높아요가 맞는 거지만 그렇죠. 이 상태가 항상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시켜놔야 산소는 항상 폐에서 혈관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항상 혈관에서 폐로 이동하는 이 방향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유지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요 분압. 그래서 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리고 폐의 산소 분압이 혈관의 산소 분압보다 커야 된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혈관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폐의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커야 된다. 이런 개념 되게 중요하고. 됐죠? 그 다음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래서 폐정맥까지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온몸에 나눠줄 산소와 영양소를 다 잔뜩 가진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그럼 이제는 심장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폐동맥에서.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한 펌프질을 받아서. 우리 심장을 보면 좌심실, 좌심방, 심장의 왼쪽이 우심실, 우심방에 비해서 근육이 훨씬 강하거든. 그래서 폐동맥은 압력이 별로 안 커요. 근육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세게 안 눌러줍니다. 그렇게 세게 누를 필요가 없고. 그에 비해서 대동맥 쪽은 엄청 세게 누르도록 저기 좌심실 쪽의 근육이 훨씬 강합니다. 원래 우리 몸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심장부터가 비대칭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내보내주게 되면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 동맥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뭐 소장으로 갈 거면 소장동맥으로 갈라지고 간으로 가는 애들은 간동맥으로 갈라져서 가고 그리고 이제 온몸에 영양소랑 산소를 쭉 나눠주면서 이제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좋죠? 그럼 남은 과정은 뭐가 있어? 영양소랑 산소 준 것까지는 좋은데 노폐물이 문제지 이제.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노폐물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H2O, 물과 NH3, 암모니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폐물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필요한 거, 세포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가져가는 과정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세포들이 버려야 될 거, 이 노폐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정은 세포호흡 결과입니다. 결국 다. 우리는 세포호흡에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도, 단백질을 이용할 수도, 지방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거 안 배웠나? 배웠나? 탄수화물 1g당 몇 킬로칼로리 나오는지. 얘가 44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내보내고요. 지방은 1g당 9kcal를 내보내요. 이게 우리 탄수화물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거고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거고 지방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혹시 얘네 구성 원소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CHO, CHO, CHO. 근데 누구? 단백질은 CHON. 여러분들 나중에는 단백질은 CHON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촌스, CHONS가 맞거든요. 왜냐면 단백질은 S, 황이 없는 단백질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냥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단백질은 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 이제 같이 넣어줘야 되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식물성 단백질 말고 동물성 단백질들은 대부분 다 황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긴 한데 일단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CHON까지. 자, 여기서 CHO를 세포호흡한 결과로 항상 다 만들어지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물이죠. 왜?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꼭 나오는 거고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도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 노폐물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지? 누구? 단백질은 N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노폐물이 NH3, 암모니아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암모니아가 어떻다? 얘네 둘은 그냥 나온 노폐물이야.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버리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세요. 쎄도 너무 세.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화장실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보는 소변에 만약에 진짜로 암모니아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몸에서 암모니아를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암모니아는 몸에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 담고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어도 몸에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큰 타격이 되거든. 되게 독성이 강해요. 암모니아. 염산급이야. 염산이랑 암모니아는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이 암모니아의 경우엔 반드시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요소를 만들지. 요소라는 형태로 합성을 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힌트를 이미 줘버렸는데 그러면 NH3가 요소가 되는 건 동화일까 이화일까? 동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요소를 합성을 한다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과정은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암모니아한테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얘가 순수 암모니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소의 상태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이 과정은 동화작용입니다.
누가 하는 거야? 간이 하는 거. 그래서 꼭 요소로 바꿔서 이제 배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서 그 암모니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고요. 요소 냄새가 맞아요. 실제로 만약에 화장실에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그 화장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호흡기 독성만으로도 되게 강해서 호흡기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그런 사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오수관 같은 데서 질식사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게 그 암모니아가 아니라 요소 정도만 돼도 이미 독성이 너무 강해요. 호흡기 질식은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암모니아는 훨씬 위험해. 그래서 암모니아는 없어요. 보통 화장실에서 진짜 암모니아가 발생할 경우는 딱 하나야. 락스가 제대로 변기를 락스로 닦았는데 락스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본 소변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그 락스랑 만나서 암모니아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 제외하고는 암모니아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테니까 암모니아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맡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맡는 냄새는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라 요소 냄새가 가깝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까지가 노폐물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노폐물은 이 NH3가 꼭 간에 가서 요소로 해독돼야 된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는 점은 똑같지. 그리고 우리가 얘네를 내보내는 과정이 뭐야? 배설이죠. 자, 그리고 배설계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 이산화탄소나 물 아니죠. 물이나 요소 이걸 이제 배설계로 배설하는 거지.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로 배설되니까? 이건 이제 호흡계로 배설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설, 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은 호흡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배설계를 통해서 물과 암모니아를 내보내는 거, 요소를 내보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라는 간단한 이야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